예,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이례적으로 강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실 시장 흐름들 연준의 스탠스라든지요, 뭐 물가나 또 경기 얘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관련해서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파월 의장이 그렇게까지 뭐 작심 발언을 할지는 몰랐는데요. 굉장히 8분간 센 어조로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미국 증시가 그날 다우는 3%, 나스닥은 4% 가까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왜 미국 시장은 그렇게 경기를 좀 일으킨 건가요? 아무래도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높아진 눈높이와 관련돼서 이를 맞춰주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시장 같은 경우는 at some point라고 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어느 시점에서 줄일까를 듣고 싶어 했는데 막상 앨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for some time, 그러니까 물가 안정시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는 메시지가 전달이 됐고요. 이런 공포감 때문에 시장에서는 과잉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미국의 최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제프 베조스, 그리고 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 그리고 워렌 버핏과 같은 최부유층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하루에만 780억 달러가 사라졌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를 구실로 해서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들은 포지션 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일반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 타임을 좀 늦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효과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8월 경제 지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매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매수세가 약한 약세장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9월 FOMC에서 강하게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는 파월 의장이 예고를 한 셈이고요. 지금으로서는 75bp 인상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그 이전까지 나오는 여러 지표에 또 의존하겠죠. 물가 지표도 그렇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대체로 양호, 혼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네, 지금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7월 CPI가 꺾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더 강경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 고물가 상황에 대한 규율 때문에 그런데요. 중앙은행의 가장 큰 임무는 고용보다는 물가 안정을 주요 사명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상상적인 경제로 회귀가 어렵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정책 대응에 실패해서 물가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1970년대부터 시작된 15년간의 고물가 상황이 재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스럽게 이제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총수요가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이 앞으로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지표를 보면 7월 경기 선행 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월 대비 5개월 연속 감소를 했는데 컨퍼런스 보드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미국이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미경제연구소 MBER에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나서 수개월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상당 기간 경기 후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전미부동산협회가 발표한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6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상무부가 발표하고 있는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도 5개월 연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총수요 감소가 이제 시작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는 증시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체적으로 둔화되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지만 경기가 호황기는 아니고요.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세계 경제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인데요. 우리도 반도체는 약하고 반도체 매출이 4개월 연속
증가율이 감소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판매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선행 지표 역할을 해왔고요. 네.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와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계획을 지금 축소할지 여부를 지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4개월째 꺾인 것은 아무래도 재고 조정이기보다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에 그 세계 반도체 판매는 지금보다도 3분의 1 정도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비영리 단체고 신뢰성을 갖고 있는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가 있습니다. WSTS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올해 전 세계 반도체 판매 증가율이 16%에서 13%로 낮췄고요. 내년도에는 4.6%까지 낮췄습니다. 이는 2019년도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졌을 때보다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심각하게 꺾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 아시아 같은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급속한 금리 인상에 대한 후폭풍도 있고요. 지정학 리스크뿐만 아니라 공급망 혼란의 직격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와 관련된 모멘텀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결국 이제 경기 얘기를 많이 하게 하는데요. 연준이나 미국의 NBR이나 이런 데서는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만 민간 기관이나 월가의 IB 이런 데서는 경기 침체 후퇴 가능성들을 늘 제시하지 않습니까? 현재 가이드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에 따르면은 향후 1년 이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확률은 7월 달에는 47%였는데 네. 8월 달에는 49%까지 6개월 연속 그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하는 8월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직후인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전미 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하는 8월 주택시장 지표 같은 경우에도 8개월 연속 떨어지면서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50선까지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조사 발표하는 8월 그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향후 1년 이내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응답자들이 무려 58%까지 늘어났고요. 또 다른 조사 기관들이 나오는 지표들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기 악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세계 경기는 분명히 그 올해 말서부터는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기관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연준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자신감을 펼치고 있는데요. 연준이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괜찮아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머스 전 그 재무장관이라든지 블랑슈르 전 그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서 많은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와 관련된 아주 신중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준은 계속적으로 경기 연착륙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물가 상승은 총 공급에 비해서 총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총수요를 억제시키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같이 보는 근거는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긴축 정책을 계속하더라도 고용 지표가 워낙 좋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이라든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노동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AI라든지 로봇으로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여전히 꾸준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가계 같은 경우는 집값 하락에 따라서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가계는 부채가 그 자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이후 대비 가계 순자산이 무려 32조 달러 정도가 증가한 상황이고요. 또 가계가 보유한 현금 같은 경우에는 무려 2조 3천억 달러가 코로나 이전보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 경기 하락은 있어도 침체는 찾아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작심 발언을 한 이유 가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간 선거도 의식을 한 것 같다. 결국은 물가잖아요. 당면에서 물가가 표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물가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요.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고전했던 민주당 바이든의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원은 전부 그리고 상원은 3분의 1이 교체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조심스럽게 그 전망했던 것은 아무래도 그 바이든의 지지율이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민주당과 바이든의 지지율이 꽤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만약 상하 양원이 민주당이 정권을 잃게 됐으면은 바이든 정부의 그 레임덕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하원은 아무래도 근소한 차로다가 공화당에게 정권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14석 중에서 1석 정도가 뺏길 것 같고요. 반면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오프시트라 그래가지고 그 후보가 모두 신인으로 교체되는 주가 3군데 있는데 이 중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또한 공화당이 현재 의석을 갖고 있는 애리조나, 네바다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트럼프와 관련된 최근에 그 연방 수사국의 수사로 인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인들의 보수층들 그리고 또한 온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성층에서 많은 그 지지표들이 민주당으로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11월 8일이죠. 중간선거까지 이런 그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는 뭐 정치적인 것보다 이런 것들이 중간선거를 전후해서 중간선거 이후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궁금한데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의 지지율은 38%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42%까지 올라왔고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거의 그 박빙 상황까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와서 기후변화라든지 그리고 의료 대책, 중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그 대출, 감면 법안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억제 법안들이 통과됐는데요. 선거 공약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됐고 이제 차차 이거와 관련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선거 공약이 최근에도 많이 먹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가 그 지지하고 있는 메가라고 하는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이런 그 후보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미국 민주주의 위기라는 캠페인을 내세운 게 시장에서 먹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민주당이 그 선거 때까지 선전하면서 주시장도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뭐 본 게임은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통화정책 방향하고 나오는 지표들이에요. 그런 점들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집중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